전북 군산의 외곽, 붉은 낙엽이 내리는 늦가을 시골길을 따라 작은 장례식장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은 외부인의 발길이 뜸한 곳으로 퇴색된 간판과 낡은 백열등이 외로이 켜져 있었습니다. 정적 속에 무겁게 내려앉은 공기는 고요함보다는 숨기려는 무엇인가를 감추고 있는 듯했습니다. 그 장례식장의 내부, 얇은 하얀 천으로 덮인 관 앞에 서 있는 남자. 그의 이름은 윤상우, 32살의 한의사였습니다. 평소 온화하고 조용한 성품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던 상우는 지금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무력하게 서 있었습니다. 관 안에는 그의 아내 이수연이 누워 있었지요. 29의 나이에 임신 8개월 차였던 그녀는 며칠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상우는 부조금 봉투를 하나하나 정리하며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틀째 잠을 자지 못한 얼굴로 검게 그을린 눈 밑을 안경으로 가리려 애썼습니다. 그 옆에는 마른 침묵을 유지하는 중년 여인이 있었지요. 그녀는 상우의 장모, 박말순 여사였습니다. 수연의 어머니로 50대 후반의 나이에도 꼿꼿하고 단정한 모습이 인상적인 인물이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부고를 조용히 알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 없다며 가족장으로 조용히 마무리하자고 했습니다. 상우는 처음엔 그 말에 순응했지만 점점 마음속에서 자라나는 의문을 떨쳐낼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사망은 이상할 정도로 빠르게 정리되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사고사로 처리했으며 장례는 겨우 사흘 만에 치러지게 되었지요. 그날 오후 낯익은 조문객 몇몇이 다녀간 후 장례식장에는 말순과 상우만이 남았습니다. 그때 말순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밤 안으로 화장까지 끝내는 게 좋겠어요. 상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직은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도 수연이는 아기까지 있었잖아요. 말순은 단호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서라도 빨리 끝내야 해요. 쓸데없는 미련은 불행을 불러오죠.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고 눈동자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상우는 묘한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수연의 죽음을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는 것 같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관 앞에 앉은 상우는 천천히 손을 뻗어 수연의 배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고요한 방 안에서 유일하게 따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의 눈물뿐이었습니다. 지금도 눈을 감으면 수연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고 아기의 첫 심장 소리를 들었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3년간의 불임 치료 끝에 얻었던 소중한 생명. 그러나 지금 그는 둘 다를 잃은 남편이 되어 있었지요. 말순은 상우의 곁에 다가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내일이 되기 전에 끝냅시다. 이 일은 오래 끌수록 더 고통스러워요. 그 말은 이상하게 들렸습니다. 왜 아이를 이 일이라고 부른 걸까요? 상우는 순간적으로 목 안이 바싹 말라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관에서 수연이 눈을 뜨는 건 아닐까? 혹은 아직도 아이가 살아있는 건 아닐까? 그는 그 가능성을 머릿속에서 밀어내려 했지만 마음 한편에선 점점 뚜렷한 의심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심은 곧 상우를 믿을 수 없는 진실 속으로 이끌게 될 것이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장례식장 바깥은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가끔 지나가는 차 한 대의 불빛이 희미하게 유리를 스치고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조문객들은 모두 돌아가고
상우는 마지막으로 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말순 여사는 이미 화장장 직원과 통화하며 내일 아침 화장 절차를 예약해 두었다고 말했지요. 그러나 상우는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관 속의 눈 수연의 얼굴을 조심스레 들여다보았습니다. 차갑고 창백한 얼굴. 오랜 시간 병실을 지켰을 때보다 훨씬 조용해 보였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입꼬리가 아주 희미하게 마치 말하지 못한 비밀을 간직한 듯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순간 상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의 배를 덮고 있던 천 너머로 무언가가 미세하게 움직인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손을 거두었지만 마음속에서 그 감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긴장을 가다듬고 다시 조심스럽게 손을 얹었을 때 이번에는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복부 안에서 약하게 아주 작게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죠. 그의 심장이 터질 듯 뛰기 시작했습니다. 착각일 거야. 장시간의 피로, 과도한 슬픔, 그리고 절망이 만들어낸 환각일지도 몰라. 그는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다시 천 밑으로 미세하게 울렁거리는 움직임이 전해졌습니다. 이건 살아있는 신호였습니다. 상우는 벌떡 일어나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고 말순 여사는 어디론가 통화를 하러 나간 듯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관 뚜껑을 조심스럽게 밀어 올렸습니다. 무거운 경첩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리자 수연의 배가 다시 한번 움찔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그의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었죠. 상우는 뒷걸음질 치듯 물러섰고 손에 들고 있던 작은 기도용 초가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그는 가슴을 움켜쥔 채 다시 관 앞으로 다가가 손을 얹었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동시에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아내는 분명 숨을 멈췄고 의사도 사망 판정을 내렸는데 어째서 아이가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는 두 눈을 감고 이마를 관에 대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구든지. 아니, 제발 수연아, 너라면 뭔가 말해줬을 거야. 그때였습니다. 장례식장 문이 열리며 말순 여사가 들어왔습니다. 상우가 놀란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자 말순은 흠칫 멈춰 섰습니다. 아직도 여기 있었어요? 늦었는데. 상우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한숨을 쉬며 다가와 관을 덮으려 했고 상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막았습니다. 말순은 의아한 눈빛으로 아래 십수를 깨물었습니다. 왜 이러는 거예요, 상우 씨? 아직 화장하면 안 됩니다. 아기가, 배 속에 아이가 움직였어요. 그 말에 말순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차갑게 식어가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짧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은 차분하지만 낯설 만큼 단호했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사망 진단은 이미 나왔고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당신 지금 제정신 아니죠? 그 말은 명백히 상우를 무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라고요. 그 순간부터 상우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혼자됨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제 상우는 진실을 쫓기 시작해야 합니다. 단 하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장례식장은 적막했습니다. 천장이 낮고 조명이 흐린 그 공간에서 상우는 관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수연의 배에 손을 얹은 채 그는 숨을 죽이고 움직임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조용히 무너져 내렸고 이 모든 게 자신의 착각일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그를 다시 조여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 뒤편에서 누군가의 기척이 들렸습니다. 말순 여사였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상우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만해요. 슬픔이 만든 환각이에요. 누구나 겪는 일이에요. 하지만 상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수연의 배를 다시 짚었습니다. 잠시, 아주 잠시 뒤,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미세한 발길질처럼 느껴졌습니다. 단단하고 분명했습니다. 상우는 벌떡 일어나 외쳤습니다. 지금 또 움직였어요. 어머니, 제 말 믿어주세요. 말순 여사는 놀란 눈빛으로 상우를 바라보다 이내 차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장례식장 문을 걸어 잠그듯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끝냈어야 했어요. 이미 충분히 늦었어요. 그 말은 이상했습니다. 슬픔 속에 빠진 어머니가 할 말이 아니었죠. 상우는 그제야 처음으로 말순의 표정을 제대로 들여다봤습니다. 그 안에는 슬픔도 절망도 없었습니다. 대신 계산된 단호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관 뚜껑을 다시 열려 했습니다. 말순은 그의 손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정신 차려요. 모두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이상한 소문이라도 퍼지면 병원은, 우리 집안은. 그제야 상우는 깨달았습니다. 말순이 이 장례를 조용히 치르려 했던 진짜 이유를요. 체면, 명예, 외부의 시선,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조차 그녀에겐 소문의 일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상우는 말순의 손을 뿌리치고 장례식장 안으로 달려갔습니다. 사무실에서 연락처 명부를 뒤져 직접 화장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 예정된 화장 절차 취소하고 싶습니다. 직원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이미 예약이 잡혀 있습니다. 취소 사유가 정확히 어떻게 되시나요? 상우는 말했습니다. 의학적으로 확인이 더 필요합니다. 배 속 아이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직원은 당황했습니다. 그리고는 윗선과 상의해 보겠다는 말만 남겼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장례식장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관 앞에서 밤을 새웠고 수연의 배에 손을 얹은 채 조용히 아이의 움직임을 지켜봤습니다. 몇 번이고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착각이 아니었고 희망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말순 여사는 조용히 장례식장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상우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포기해요. 당신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상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차 열쇠를 들고 조심스럽게 관 옆에 의료용 스트레처를 준비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이 누워 있었고, 이제는 단 하나의 이유로라도 지켜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상우는 화장 대신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 5시 장례식장 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싸늘한 안개가 들판을 감싸고 있었고 가로등 불빛조차 희미하게 일렁였습니다. 윤상우는 숨을 고르며 핸들에 손을 올렸습니다. 관을 실은 승합차는 조용히 엔진을 울리며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고, 그 옆 좌석에는 말순 여사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흐르는 공기는 묵직했고 상우의 귀에는 자신의 심장 소리만 울리는 듯 했습니다. 뒷좌석에는 관이 실려 있었고 그 안에 수연과 그들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움직임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밤사이에도 그는 여러 번 확인했고 아이는 살아 있었지요. 병원에 도착하자 상우는 응급실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의료진은 당황하면서도 관을 조심스럽게 열고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아이의 심박이 느껴졌고 병원은 즉각 산부인과 전문의를 호출하여 응급 제왕절개를 준비했습니다. 응급실은 곧 분주해졌고 상황은 순식간에 긴박하게 흘러갔습니다. 의료진의관 안에서 수연의 맥박을 재차 확인하던 중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멈춰 있었지만 태아는 심장 박동이 분명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의료진은 움직였습니다. 간호사 한 명이 상우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이는 살아있을 수 있어요. 단, 지금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합니다. 동의서에 서명해 주세요. 상우는 말없이 서명했습니다. 그는 울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이 떨릴 뿐이었습니다.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우는 병원 복도의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말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손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왜 말리지 않으셨어요? 상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말순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입술이 떨렸고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죄책감일까요? 아니면 무엇인가 들켜버린 사람의 본능적인 반응이었을까요? 그때 병원 수술실에서 나온 한 간호사가 상우를 불렀습니다. 태아는 무사합니다. 지금은 신생아 집중치료실로 옮기고 있습니다. 상우는 복도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기적이었고 모든 것을 뒤흔드는 증거였습니다. 수연은 죽었지만 아이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모든 죽음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것을요. 너무 빨랐던 장례, 너무 서둘렀던 화장, 그리고 말순의 단호한 침묵까지. 아이의 생존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실에 닿기 위한 실마리이자 모두가 덮으려 했던 어둠을 비추는 등불이었습니다. 이제 상우는 수연이 남긴 기록을 찾아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아내는 그저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뭔가를 남기고 떠났을 것이고 그것이 진실을 말해줄 거라는 믿음이 상우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차가운 병원 복도. 아이가 무사히 태어났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상우의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응급 제왕절개가 끝난 직후 수연의 신체는 다시 장례식장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병원 측은 법적으로 시신 인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말했지만 상우는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조용히 수연의 소지품이 담긴 작은 종이 가방을 들고 병원 로비의 한쪽 구석으로 갔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의 휴대폰과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손때 묻은 그 노트에는 익숙한 필체로 짧은 메모들이 적혀 있었지요. 11월 3일 밤 엄마가 차를 가져왔어. 맛이 좀 이상했는데 내가 예민한 걸까? 배가 당기듯이 아파. 그런데 엄마는 그냥 피곤해서
그렇다고만 해. 아기 심장 소리가 약해졌다는 얘기를 듣고 난 너무 무서웠어. 태동이 줄었는데. 상우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동안 수연이 말하고 싶었던 것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니, 듣고도 흘려보냈습니다. 말순 여사의 말이 늘 옳다고 믿었기에 아내의 불안을 지나치는 일이 너무 익숙했던 것이지요.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말순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다가오더니 상우의 손에 들려있는 일기장을 힐끗 바라보았습니다. 그건 왜 보고 있나요?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숨길 수 없는 긴장이 배어 있었습니다. 상우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들이에요. 엄마가 알고 있었던 거죠. 아이가 살아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말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리고는 의자에 천천히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가 무너지지 않길 바랐을 뿐이야.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수연이도 결국은. 그녀의 목소리는 흐려졌고 말끝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상우는 그녀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수연의 휴대폰을 켰습니다. 패턴을 입력하고 메모 앱과 메시지함을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민정 언니라는 이름으로 저장된 사람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를 발견했습니다. 언니, 만약 내가 잘못되면 우리 엄마를 의심해줘. 난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 순간 상우는 온몸이 굳어졌습니다. 민정. 수연의 친언니였던 민정은 3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연락처가 여전히 남아있다는 건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증거를 남기기 위한 시도였던 걸지도 몰랐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일어섰습니다. 휴대폰과 일기장을 품에 넣고 말했습니다. 엄마, 수연이는 아무 말 없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진실을 알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난 이제 그 진실을 끝까지 밝혀낼 겁니다. 말순 여사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요. 당신이 아버지라면 그래야겠지요. 그 말은 어떤 의미로 들렸는지조차 모호했지만 상우는 더 이상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윤상우는 병원 밖을 나서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회색빛 아침이 내려앉은 군산의 거리 위, 그의 손에는 수연의 일기장과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밤새 내린 비로 거리는 젖어 있었고 하늘은 여전히 무거운 먹구름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곧장 군산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에게 수연이 남긴 기록과 메시지를 보여주었고 그동안 자신이 겪은 모든 정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형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약물 검사를 다시 의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부검 동의서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상우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다시 수연의 몸을 해부해야 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짓눌렀지만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위해서라면 그 무엇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으니까요. 며칠 후 국과수에서 돌아온 보고서에는 상우가 두려워하던 결과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의 체내에서는 심장 기능을 급격히 저하시킬 수 있는 디곡신 계열의 약물이 검출되었고 복용 시점은 사망 당일 새벽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상우는 무릎이 꺾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수연이 끝내 그 위험한 밤을 홀로 감당했던 사실이 가슴을 찢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말순 여사의 마지막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아이가 죽은 줄 알았으니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것을 확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알고도 덮으려 했을지 모릅니다. 상우는 이 자료들을 모두 복사해 USB로 만들고 뉴스 제보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이어서 한 지역 기자에게 전화도 걸었지요. 아내의 억울한 죽음, 살아남은 아이, 그리고 장모의 침묵. 그는 더 이상 이 이야기를 혼자 감당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지역 뉴스 포털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화장 직전 살아 움직인 태아, 부검 결과 독극물 검출. 기사에는 수연의 실명은 물론이고 약물 분석 결과와 가족 진술이 실명으로 실렸습니다. 충격적인 제목은 곧 SNS를 통해 퍼졌고 사람들은 하나 둘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현실이야? 임산부 독살이라니, 친모가 그랬다고? 살아남은 아이는 괜찮을까요? 그 반응은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병원으로도 경찰서로도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격렬한 반응은 말순 여사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말순은 상우의 집 앞을 찾아왔습니다. 초췌한 얼굴, 손에는 아무 짐도 들지 않은 채였습니다. 그녀는 현관 앞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나를 무너뜨렸군요. 상우는 문 앞에서 섰습니다. 아내는 갓 태어난 은하가 자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어머니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제가 단지 그걸 세상에 보여줬을 뿐입니다. 말수는 한참을 침묵하더니 두 눈을 감고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은 처음으로 작고 불안정해 보였습니다. 언제나 강하고 단단했던 시어머니는 이제 하나의 그림자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상우에게 남은 것은 아이와의 삶, 그리고 수연의 억울함을 세상에 끝까지 알리는 일이었습니다. 겨울 초입, 군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12월의 찬바람이 법원 담장을 휘감고 불어올 때 윤상우는 묵묵히 증인석 앞에 섰습니다. 법정 안은 조용했고 방청석에는 전국 언론과 관심을 가진 시민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단정하게 양복을 갖춰 입은 상우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그의 눈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박말순 여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수의 대신검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그녀의 얼굴은 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은 채 침묵을 지키고 있었죠. 검사는 차분하게 상우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수연 씨가 사망하기 전 이상한 점을 느낀 적 있었습니까? 네,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연이 어머니가 준 차를 마시고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의식을 잃었습니다. 검사는 이어 수연의 일기장, 메시지, 그리고 약물 분석 결과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상우는 검은 화면에 수연의 메모가 뜨는 순간 숨을 크게 삼켰습니다. 우리 아기를 지켜줘. 그 한 줄이 지금 이 법정까지 그를 이끈 진짜 이유였습니다. 피고인석의 말수는 눈을 감은 채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조차 더는 방어막이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변호인은 그녀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판사도 방청석도 그 말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국과수의 법의학자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수연 씨의 사망은 심장마비로 보였지만 실제로는 디곡신 중독으로 인한 급성 심정지입니다. 이 약물은 고용량일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으며 해당 농도는 치료 목적이 아닌 치명적인 수준입니다. 상우는 자리에 앉으며 가슴이 조여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의 죽음과 그의 무력함 그리고 말순의 침묵이 함께 엉켜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잠시 후 판사는 조용히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박말순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유족에 대한 접근 금지 명령 또한 병고합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법정 안은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말순은 그제야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 한 줄기조차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걸 본 사람은 많았습니다. 상우는 조용히 법정을 빠져나왔습니다. 밖에는 은하를 안고 기다리고 있던 간호사와 민지, 수연의 대학 시절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아이는 자그마한 이불에 쌓인 채 조용히 잠들어 있었고 상우는 그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지켰어. 너를. 그리고 엄마의 마지막 말도. 진실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돌아오지 않았고 말수는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남은 것은 한 아이의 생명과 그 생명을 둘러싼 아버지의 책임이었습니다. 이제 상우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수연 없이 그러나 수연의 뜻을 안고 해를 넘긴 봄 군산 시내의 작은 골목 끝에 위치한 한의원 간판이 바뀌었습니다. 지안 한의원이라는 새 이름. 한자 쯔안, 지극한 평안이라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윤상우는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바쳐야 할 이유는 이제 한 아이의 존재로 분명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작은 유모차 안에서 갓 한 살이 된 윤은아는 투명한 눈동자로 봄 햇살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상우는 딸의 손을 잡고 골목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느티나무 아래 작은 벤치에 앉아 그는 아이에게 귤 한 조각을 조심스럽게 건넸습니다. 아가, 이건 엄마가 제일 좋아하던 과일이야. 은하는 작고 통통한 손으로 귤을 잡고 입에 넣었습니다. 혀를 내밀며 찡그리던 표정이 귀엽게 바뀌었고 상우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작게 웃었습니다. 봄이 오면 수연은 늘 바깥 공기를 마시며 책을 읽곤 했습니다. 따뜻한 바람과 귤 향기가 뒤섞인 공간에서 상우는 그녀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가 그리운 그녀에게로 향하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꽃다발을 손에 쥔 채 상우는 은하를 안고 수연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잔디 위엔 벌써 벚꽃 잎이 흩날리고 있었고 묘비 위에는 지난 한 해 동안 사람들이 올린 작은 편지와 종이 학이 여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은하의 손을 이끌어 묘비의 손을 얹히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은하야, 여기 엄마야. 너를 끝까지 지키려 했던 분이야. 은하는 무엇인지 모른 채 묘비를 바라보았고 상우는 그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의 체온이 팔을 통해 느껴졌고 그 온기가 상우의 가슴을 천천히 덮였습니다. 수연아, 결국 아이는 살아남았어. 그리고 난 아이를 지키기로 했어. 매일 밤 널 꿈에서 만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지 않을게. 너와 내가 함께 만든 이 생명은 우리가 함께한 증거니까.
그는 조심스럽게 꽃다발을 내려놓고 은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 아이는 조용히 아버지의 품에 기대어 눈을 감았고 바람은 어느새 고요하게 불어왔습니다. 마치 수연이 그들 곁을 맴도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부드럽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그날 밤 상우는 지안한 의원 대기실 벽에 새로운 액자를 걸었습니다. 액자 안에는 수연이 임신 중 남긴 초음파 사진과 그녀의 손글씨로 적힌 문장 하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따뜻한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요. 그 글귀를 바라보며 상우는 조용히 읊조렸습니다. 나도 그렇게 살아볼게. 아이가 엄마처럼 따뜻한 사람이 되도록. 은하가 자라는 동안 그는 매일같이 수연에게 일기를 쓰듯 편지를 썼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은하가 처음으로 아빠라는 말을 했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지켰구나. 드디어 지켰습니다.